크루즈선, 멋진 경치, 이국적인 여행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을까요? 대형 크루즈 여행은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지만 선내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밀 코드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는 코드 레드입니다. 이는 기내에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어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픈 승객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객실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름이 돋게 만들 유일한 안내방송은 라이징 스타 작전인데 이는 승객이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브라이트 스타 작전은 덜 위급한 의료 응급 상황을 의미합니다. 밝은면과 혼동하지 마세요. PVI라고 들으셨다면 이는 공개적인 구토사고를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크루즈 선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퓨렐을 외쳐 승무원을 움직이게 하기도 해요. 기억해야 할 코드가 무수히 많으며 특히 항상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코드를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경고음이 울려요. 즉 선내 호루라기가 7번 이상 짧게 울린 후 한 번 길게 울리면 소집 장소로 향하라는 신호입니다. 크루즈선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의외의 특징이 가득합니다. 이 수상 호텔 중 일부는 작은 도시처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워터파크, 문신 가게, 수많은 식당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가판 아래에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숨겨진 세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안실도 있습니다. 라이징 스타 작전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이 크루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선상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선박에는 만일을 대비해 영안실과 여분의 시신 가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영안실은 보통 가장 아래쪽 가판에 있는 작은 스테인리스 스틸 공간으로 선박의 크기에 따라 2구에서 10구까지 시신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선내 직원이 육지의 관계 당국에 알립니다. 의료팀이 상황을 확인한 후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신을 영안실로 옮겨요. 일반적으로 시신은 다음 항구에서 옮겨지지만 때로는 크루즈가 끝날 때까지 선상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죄자가 배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포일러 경고! 크루즈선에는 경찰이 없지만 대부분의 크루즈선에는 구금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감옥이 있습니다. 승객이 너무 소란스러워 크루즈 선사의 규칙을 위반하면 보안팀에서 잠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네, 공식 감옥이라기보다는 구치소에 가깝죠. 크루즈선은 사교를 즐기기에는 환상적이지만 때로는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다행히도 대형 선박에도 평온함을 찾고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은신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배의 앞쪽이나 뒤쪽 끝을 노려보세요.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덜 붐비는 편이에요. 아늑한 가판 의자와 온수 욕조가 있고 혼자만의 공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선박의 일일 스케줄을 확인하여 활동이 없는 라운지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전망 라운지는 특정 시간대에 비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선상 도서관은 조용히 낮잠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시본에서는 5번 데크의 후미 수영장과 온수 욕조에서 고요한 바다 전망을 감상하세요. 카니발 선박에는 선장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숨겨진 전방 데크가 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의 오아시스급 선박은 뒤쪽에 트랙 공간이 있어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의 익스플로러 라운지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용한 2층이 있습니다. 디즈니 매직 앤 원더는 7번 가판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으며 실버시스 실버 오리진에는 밤하늘을 감상하기에 완벽한 별 관측 플랫폼이 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의 헬리패드와 카니발의 5번 데크 라나이 온수욕조도 햇살과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제 해적이라고 하면 잭 스페로 선장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물론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해적이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 인근 고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크루즈선 승객은 해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해가 진 후에는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객실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승객에게 객실 안에 머물도록 지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선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으며 아직까지 크루즈선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 광활한 해역에서 위협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소형 해적선은 더 빠를 수 있지만 대형 크루즈선은 해적선보다 빠르고 승선 시도를 막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조망과 소방호스와 같은 조치는 크루즈선사가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수단 중 하나입니다. 크루즈선사들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에 탑승할 때 배의 레이아웃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앞쪽은 포워드, 뒤쪽은 애프트라고 합니다. 양쪽과 그 사이에 각각 고유한 특전이 있는 객실이 있습니다. 앞쪽 선실은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하여 항구에 입항할 때 선장처럼 브릿지에서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객실은 배의 각진 모양 덕분에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로 인한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일부 크루즈 여행객이 선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앞쪽 베란다는 드물고 바람에 휩쓸릴 수 있지만 오션뷰 객실은 종종 더 큰 창문이 있어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미 객실은 출항할 때 배의 멋진 풍경과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객실에는 일반적으로 더 큰 베란다, 때로는 L자형 베란다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선미 쪽에도 다양한 식사 옵션이 있어 식사 시간이 편리합니다. 이런 객실은 엘리베이터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조금 더 걸어가야 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예약하기 전에 선박의 갑판 구조를 확인하는 걸 잊지 마세요. 소음이 걱정된다면 붐비는 지역 근처의 객실은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높은 갑판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더 좋은 전망과 수영장 데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95가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중 하나인 거 아시죠? 크루즈에도 I-95가 있지만 그냥 복도일 뿐이에요. 이 I-95는 0번 갑판에 있으며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발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곳이에요. 승무원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곳입니다. 승무원들이 빨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간호사를 만나고 짐을 옮기고 작은 선실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죠. 배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시는 분들, 특히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해 볼게요. 남은 음식에 대한 대우는 없습니다. 이는 온라인에 떠도는 소문일 뿐입니다. 승객을 위한 음식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은 승무원은 항구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좋아하는 간식을 구입하여 자신의 선실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승무원들은 말 그대로 배 위에서 생활합니다. 승무원들의 방은 작고 창문도 없습니다. 맨 위 침대가 천장에 너무 가까워서 매일 아침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공간에 2층 침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옷장도 작고 서랍도 2개밖에 없어 옷 2벌 정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욕실은 어떨까요? 너무 비좁아서 원한다면 변기에 앉아서 샤워하고 양치질을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수면의 경우 승무원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쪽잠을 청합니다. 교대 근무가 1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고 여가 시간은 보통 여행, 식사 또는 파티에 사용되기 때문에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루즈선을 탔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벨기에 총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크루즈 여행은 휴가 보너스가 있는 훌륭한 휴가 방법입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미래의 휴가를 위해 다양한 목적지를 샘플로 즐길 수 있어요. 이미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지만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모른다면 여행지에 대한 몇 가지 조사부터 시작하세요. 어쨌든 굽이 낮고 갑판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꼭 챙기세요. 또한 육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 장거리를 걸을 수 있는 편안한 신발도 챙기세요. 계절에 따라 수영복도 필요할 거예요. 만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원래의 포장으로 꼭 가지고 오세요. 가볍게 여행하기를 즐긴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크루즈에는 세탁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접기까지 원한다면 다소 비싸지만 많은 옷을 챙기거나 옷을 세탁하는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배를 타기 전에 신용카드 회사에 알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행 일정에 하나 이상의 해외 국가가 포함된 경우 더욱 그래요. 계좌에 특이한 활동이 있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어요. 신용카드 회사들의 대부분은 외부에서의 사용이 빠르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공지를 받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카드 회사에 미리 알려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카드를 거절하는 창피함을 덜을 수 있습니다. 최상의 객실을 확보하려면 예약하기 전에 선박의 가판 지도를 확인하세요.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조용한 곳을 원한다면 배 엔터테인먼트가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위나 아래에 있는 방들은 피하세요. 뱃멀미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 배 앞쪽에 있는 객실을 피하세요. 저층 가판에 있는 가운데 방을 선택하면 움직임을 덜 느낄 거예요.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한다면 일부 객실에 창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예약하기 전에 객실의 모든 편의시설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크루즈 여행사들은 예약 페이지에 있는 공용 객실의 사진을 많이 추가하고 있어서 그 가격대에 정확히 무엇을 얻게 되는지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선실은 매우 작아요. 좁은 공간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큰 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친구와 함께 크루즈에 함께 간다면 둘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비록 객실에 창문이 없더라도 파도를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떻게요? 고급 크루즈는 비밀에 추가된 보너스를 제공해요. 전문가들은 해가 들지 않는 지역을 위해 가상의 발코니를 만들었습니다. 이 첨단 스크린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추가적인 이점도 있어요. 날씨가 나쁠 경우 승객들은 바람이나 비로 머리나 옷을 망치지 않고도 여전히 야외의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여전히 폐쇄 공포증을 느끼는 것보다 낫죠. 저가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나요? 나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막판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요. 심지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부자처럼 휴가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때때로 방의 개인 발코니, 스파 서비스 또는 고급 식사를 위한 할인 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배에 탑승할 때까지 예약이 다 차지 않았다면 처음에 제시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머지 승객들에게 개방될 수도 있어요. 주의 깊게 보면 숨겨진 무료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늦은 아침 무료로 제공되는 페이스트리나 야간 무료 차 같은 것이 손님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요청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관광객들이 뭘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크루즈 여행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팁과 요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 것을 본다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크루즈선들은 최고급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비싼 스위트룸에 투숙하는 손님들을 위해 설계된 전용 구역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배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크루즈에서 이런 손님들을 담당하는 로열 진이라는 직원들이 있어요. 집사와 비슷해요. 몇 개의 선실만 담당하죠. 크루즈라인은 다른 손님들이 담당 손님을 위해 일할 시간을 다른 승객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직원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름표를 달지 않습니다. 대부분 크루즈의 공공구역은 여행자들이 복장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사를 한다면 복장에 관해서 덜 엄격한 구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크루즈는 스마트 복장을 규정으로 하는데 이것은 남성의 경우 컬러가 달린 셔츠, 여성의 경우 블라우스에 치마, 드레스 혹은 스타일리시한 바지를 의미합니다. 여행지에 대해서는 방문하는 항구를 미리 조사해 보세요. 무엇을 입을지, 날씨가 어떨지, 그리고 우산이나 비치타올과 같은 다른 것을 챙길 필요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크루즈는 대부분 몇 시간 동안만 항구에 머물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을 거예요.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다면 미리 예약해야 줄을 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크루즈는 승객들을 위해 방문하려고 하는 항구의 개인 관광을 제공합니다. 만일 관심이 있다면 인기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돼요. 독립적인 투어는 좀 더 개별적이에요. 여행 가이드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항해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크루즈에서 불쾌한 경험담 중에는 수백만 원의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게 된 크루즈 초보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화기를 끌 수 없다면
국제여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휴대폰 회사와 확인하세요. 일부는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시간 동안 특별 요금제를 제공하기도 해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채팅, 전화 또는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루즈는 무료 와이파이 또는 미리 구매할 수 있는 와이파이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이 패키지는 훨씬 더 저렴해요. 페이스타임 또는 스카이프를 통해 집에 있는 친구, 가족과 연락할 수 있어요. 타이타닉호의 비극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은 항해 중에 뭔가 잘못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할 거예요. 구명보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타이타닉호는 20척의 구명정이 있었는데 비극적으로 그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모든 승객들을 태우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몇몇 호화 크루즈들은 구명보트 수가 15척에서 18척으로 훨씬 더 적습니다. 이상하죠? 글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명정 한 척당 3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말이죠. 승객과 직원을 포함하여 예약이 꽉 찬 8,000명 정원의 거대한 선박이라도 비상시 안전합니다.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난파선은 전설로만 전해져 왔지만 이제야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중에는 11억 달러 상당의 진짜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16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스페인의 천하무적 갤리온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호는 스페인 국왕 필립 4세와 부유한 귀족들의 재물을 가득 싣고 하바나항에서 출항했어요.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금, 은, 구리, 에메랄드였어요. 화물은 총 40톤이 넘는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배로 운송하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또한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무려 265명에 달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원들은 춥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력한 허리케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돛대를 찢어버렸어요. 거대한 파도가 방향타를 부숴버렸죠. 그리고 곧 아토차호는 해저의 어둠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재앙은 필립 4세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인명 손실이었습니다. 265명의 승무원 중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분인 배의 작은 돛대에 가까스로 기어 올랐어요. 보물이 모두 사라지자 스페인은 재빨리 행동에 나서서 인양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화물을 회수하기 위해 5척의 배를 보냈습니다. 계획은 간단하고 쉬워 보였어요. 해치가 단단히 잠겨 있으니 보물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거의 즉시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척의 배 중 한 척은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되었습니다. 결국 수색 작업은 60년 동안 계속되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수색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다이버들에게 지금과 같은 기술이나 안전장비가 없었어요. 해저 탐사는 위험했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구조대원들은 아토차호를 수색하던 중 아토차호의 자매선인 산타 마가리타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침몰한 달 후 또 다른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해저는 선박의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이 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은 산타 마가리타호의 화물 일부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토차의 보물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침몰 후 300여 년이 지난 1969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심해 다이버인 멜 피셔가 나서서 역사를 다시 쓰기로 결심했어요. 멜은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해저에서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다이빙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멜은 가족을 모아 미국 반대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보물 사냥꾼 팀을 이끌었고 그들의 사명은 전설적인 아토차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보트 한 척과 잠수 장비, 금속 탐지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탐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은 17세기에 여러 문서에서 언급된 마테쿰베 키라는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첫 해에 그들은 16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멜에게는 여전히 유진 라이온이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수색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사학자였죠. 유진은 난파선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스페인 기록 보관소를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난파선을 구하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언급된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멜이 수색하던 곳에서 160km 떨어진 지역이 주요 탐사 현장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정보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초 더미의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배의 경로를 변경하고 곧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수심이 깊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멜은 다이빙의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레터박스라고 불리는 2개의 큰 튜브를 배에 설치하는 간단하고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이 튜브는 프로펠러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수면에서 깨끗한 물을 빨아들여 다이버들이 있는 곳인 해저로 향하게 한 것이죠. 이 기술은 탁한 물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물체를 드러내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에는 16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셔는 많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1971년 거대한 닻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토차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겁, 칼, 고대, 못이 발견되었어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팀은 원형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 발견한 각 물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육지에서는 무선 송신기를, 배에서는 수신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오차 범위가 0.3m에 불과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 위에 아토차의 주요 보물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가리키는 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2년 동안 이 흔적을 따라갔어요. 희망을 잃기 시작할 때쯤 그들은 은괴를 발견했습니다. 1973년이었죠. 이를 계기로 더 큰 발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괴의 가치만 10만 달러가 넘었지만 진짜 보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5년 7월 20일, 오늘날 약 11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귀중품이 마침내 배의 본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물에는 은화 18만 개, 은괴 24톤, 금괴 125개, 진주 컬렉션, 에메랄드 30kg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품 중 일부는 희귀성뿐만 아니라 그 역사성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토차 십자가, 왕실 구슬, 아토차 반지 등 3가지 왕실 유물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토차 십자가는 모든 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물이었어요. 22캐럿 금에 9개의 화려한 녹색 에메랄드가 세팅되어 있었죠. 과거의 진정한 보물이 수중에서 수세기를 보낸 후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입니다. 발견 직후 플로리다주에서는 잠깐만, 우리도 그 보물의 일부를 얻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치의 무려 25%를 요구하며 법정까지 갔습니다. 이후 격렬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 갔죠. 하지만 결국 보물 사냥꾼 멜이 승리했습니다. 그는 투나잇쇼에 초대되어 잔해에서 발견된 거대한 금사슬을 벨트처럼 허리에 감은 채 자랑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돈사슬이라고 불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이 대규모 발견은 2014년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난파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은 후 멜은 보석 일부를 팔았지만 대부분의 보물은 한동안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보석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년에 걸쳐 그 가치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짝이는 보석만이 아닙니다. 보석 뒤에 숨겨진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보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토차 유물 개인 소장품인 무조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의 유구한 역사와 그 유물이 나온 유명한 광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에메랄드들은 모곡의 루비나 카슈미르의 사파이어만큼이나 상징적인 보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 영국의 대형 선박인 런던호가 템즈강 하구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비극으로 선원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과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우연히 배에서 매우 잘 보존된 청동 대포를 발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미사와 점토 속에 묻혀있던 이 대포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런던호는 영연방 해군을 위해 건조된 군함이었어요. 1656년 6월에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1660년 찰스 2세를 데려와 왕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는 호송대의 일원으로 영국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5년 후인 1665년 3월에는 채텀에서 호프까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존 로슨 제독은 배를 바다로 운전해 나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노어호의 부표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화약이 배에서 폭발했습니다. 원형 하우스와 마차에 타고 있던 25명 정도는 살아남았지만 300명 이상이 익사했습니다. 배는 두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알링턴 백작 헨리 베넷은 이 모든 일이 배에 있던 값싸고 질 낮은 화약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당시 전문가들이 난파선을 조사한 결과 대포는 인양할 수 있지만 배 자체는 완전히 손실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1679년 누군가가 대포 일부를 회수했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 했다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다이버들이 런던호를 재발견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 당국은 항로를 옮기고 고고학자팀이 탐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영국 해군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템즈 강 어귀의 시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 46cm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거대한 화물선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바쁜 선박 항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포가 갑자기 진흙 깊숙이 박힌 채 나타난다는 건 조건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을 영연방시대의 것으로 추정하며 길이가 약 2.5m 정도인 중간 크기라고 말합니다. 런던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특수 세트의 일부로 배의 하갑판에 설치되었습니다. 런던호의 모든 함포는 해군 역사상 각기 다른 국가와 다른 시대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함포가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대포는 엄청난 양의 청동이나 철이 필요하고 일일이 주조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고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종종 납포한 라이벌 함선이나 오래된 난파선, 퇴역한 선박에서 대포를 가져왔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과학자들이 런던 탐사의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품은 가죽 신발, 악기 조각, 나무 도구, 밧줄, 나침반 등입니다. 이 모든 유물들은 이들에게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파이프와 양초가 더 큰 폭발을 일으킨 화염의 근원일 수 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영국 남동부 인근에 침수된 채석장에서 일부 작업자들이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해안선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희귀한 엘리자베스 시대 선박의 잔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500년대 후반에 배를 발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선박이 거의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유적지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이 영국이 유럽 무역의 주역이 되었던 역사상 중요한 시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채석장은 바다에서 약 305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500년대에는 실제로 해안선의 일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배가 바위가 많은 고대에서 난파했거나 더 이상 항해하기에는 너무 손상되어 누군가 그곳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배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지만 100개가 넘는 나무 선체 조각을 연구하고 나이테를 판독한 결과 1558년에서 1580년 사이에 베어낸 영국 참나무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당시 북유럽은 널빤지를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서 만드는 기존의 클링커 방식에서 널빤지를 매끄럽고 평평하게 만들어 내부 프레임에 못을 박는 지중해의 카벨 스타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보통 공기나 물에 노출되면 꽤 빨리 썩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없는 두꺼운 진흙이나 미사층 아래에 묻혀 있다면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난파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스캐닝과 디지털 사진을 사용하여 난파선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채석장 호수의 미사 아래에 목재를 매립하여 배가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안전하게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고고학팀이 예상치 못한 장소, 즉 평평한 들판에서 배를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젤 마운드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킹이 직접 만든 거대한 매장 기념비입니다. 밭을 소유한 농부는 배수로를 파고 싶었지만 먼저 지하에 중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트랙터와 같은 차량에 부착된 고해상도 지오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이전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고분이 최소 8기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분 중 하나 아래에서 레이더가 배의 윤곽을 포착했습니다. 바이킹 시대에는 배가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과 함께 묻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노르웨이 전역에서 단 3건의 배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이번 발견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구팀은 이 배가 기원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바이킹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위에 매장지가 평평해졌기 때문에 배는 이제 지상에서 0.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표면과 매우 가깝죠. 배의 길이는 약 20m이며 레이더를 통해 용골과 바닥판과 같은 부분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비침습적 도구를 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탐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수로 유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발굴을 시작할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멀리 떨어진 나미비아 사막에서 보석을 찾던 광부가 우연히 500년 가까이 된 전설적인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광부들은 고고학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1500년대에 미스테리하게 사라진 포르투갈의 무역선의 자네인 봄 지저스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봄 지저스는 보물을 가득 싣고 리스본을 떠나 인도를 향했지만 아프리카 남단 어딘가에서 잔인한 폭풍에 나미비아 해안에 부딪혔습니다. 배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난파선을 탐사하던 중 해안가에 흩어진 배의 일부가 두꺼운 모래 아래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덕분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체가 부서지면서 선장의 가슴에서 물속으로 쏟아져 나온 40톤이 넘는 보물도 발견했습니다. 대포, 칼, 직물, 선원들이 항해에 사용했던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총 무게가 16에서 17톤에 달하는 단단한 금속 조각, 1845개의 구리 덩어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물들에 찍혀있는 오래된 상표를 판독하여 독일의 거대 무역회사에서 만든 것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베니스, 프랑스, 무어주 등 전 세계에서 온 2000여 개의 금화와 은화, 그리고 약 2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코끼리 엄니 105개라는 진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상아들은 보석이나 고급 조각품과 같은 명품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 결과 상아는 서아프리카 숲과 사바나 코끼리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뼈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원들이 탈출에 성공했거나 바다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배가 매우 쉽게 가라앉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항로가 있지만 그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자연의 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배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경로는 가장 짧고 빠른 경로입니다. 즉, 북태평양을 거의 직선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훨씬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태평양이 다소 분할되어 있어 태평양이 얼마나 큰 바다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바다는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을 덮고 있어요.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다인 북극해보다 약 10배 더 큽니다. 다시 말해 태평양을 건너다 보면 육지와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기계 고장 또는 폭풍이 발생하면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과 화물 손실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배로 이동하는 거리는 5,470km가 조금 넘습니다. 페루의 카야오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가려면 약 16,0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선원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폭풍 시스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위험한 폭풍우들이죠. 또한 적도 근처에는 열대 지역의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때로 비를 내리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역풍은 강하고 일정한 바람으로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처럼 작용해요. 숲의 수분을 퍼뜨리고 사막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자연에 매우 중요하지만 계절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행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강한 해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15년 연구원들은 태평양에서 짧지만 강렬한 파도의 급증을 일으킨 1년의 매우 강한 겨울 무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파도가 마치 반복적으로 펀치를 날리듯이 일정한 힘으로 선박을 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선체 구조가 완전히 뒤틀리고 변형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어요. 겨울 무역풍으로 인한 파도가 선박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에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바람이 적대적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넓은 바다에는 산이나 큰 섬과 같은 지리적 장벽이 많지 않다는 점이죠. 즉, 주변의 바람과 해류를 억제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육지 구조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역풍과 해류는 방해받지 않고 강도와 속도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평양이 강력한 폭풍과 거대한 파도의 현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 유럽, 아프리카가 대기 및 해양 시스템을 억제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북대서양과는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해저를 거대한 직소 퍼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 그대로 태평양은 움직이는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각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중 하나인 태평양판은 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가장 큰 해양판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매우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바다는 언뜻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바다를 횡단하던 화물선 원 에이퍼스가 폭풍우에 휩쓸렸습니다. 그 결과 1,8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파손되고 바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인해 수백 개가 갑판 위에 쓰러지면서 실제 강철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선장은 가까스로 배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퍼스호뿐만이 아닙니다. 이듬해 머스크 에센은 약 750개의 컨테이너를, 머스크 아인트호벤은 26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잃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였어요. 이 세 건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연평균 컨테이너 분실 건수인 연간 1382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건이 겨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태평양은 5, 6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18m 높이의 파도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도는 주변의 다른 파도보다 높이가 2배 이상 높을 때 거대하거나 극단적인 파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파도는 다른 파도보다 거의 3배나 더 컸습니다. 드물고 무섭기는 하지만 이러한 파도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쓰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쓰나미는 보통 수중 지진이나 화산 폭발 후에 발생해요. 태평양의 또 다른 큰 괴물은 태풍이며 2024년 태풍 시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허리케인 크리스티였습니다. 지각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티는 사피르 심슨 규모에서 최고 수준인 카테고리 5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도의 허리케인은 재앙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거대한 파도와 매우 위험한 이안류를 일으킬 만큼 강력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정도로 위력으로 아시아 대륙을 강타한 슈퍼 태풍 야기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상륙했을 때 약 16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여러 도시의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가는 곳마다 피해자를 남겼습니다. 태평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인 유명한 환태평양 조산대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대한 균열 모양의 지역으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각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지각판은 서로 떨어져서 충돌하거나 부딪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계는 이곳에서 5분마다 어떤 종류의 진동을 기록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지구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지진 10건 중 9건은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 내에서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북미나 아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3년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환태평양 조산대와 관련된 지진이 감지됐어요. 파괴의 흔적이 남았고 약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박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최단 항로를 피하고 더 긴 항로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바다 어딘가에 선원 없이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배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0여 년 전이에요. 이 배의 이야기는 전설에 따르면 영원히 항해하며 바다에서 보는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플라잉 더치맨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요. 플라잉 더치맨과 달리 SS 베이치모는 함부르크의 한 독일 회사를 위해 건조된 실제 선박으로 평범한 화물선으로 출발했습니다. 1914년부터 발트해의 함부르크와 스웨덴 사이를 오가며 물자를 운송했어요. 강력한 증기기관과 스틸로 만든 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배는 영국 국유가 됐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캐나다의 한 회사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약 18,000달러에 이 배를 매입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인 허드슨 베이 컴퍼니는 몇 년 동안 이 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모항에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까지 항해를 자주 보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도 했으며 선상에서 모피 가죽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승객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 행운의 항해가 끝나기 전까지 9번의 성공적인 항해를 마쳤어요. 1930년대부터 SS 베이치모는 얼음과 폭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31년 10월 처음 얼음에 갇혔을 때 일부 선원들은 알래스카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22명의 선원 중 15명은 배에 남아 배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에는 약 58,000달러 상당의 모피와 기타 귀중한 화물이 실려 있었어요. 회사는 그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물품을 보냈어요. 그들은 해치, 방수포 및 기타 재료로 배 근처에 캠프를 차리고 화물을 하역했습니다. 11월 말 눈보라가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배도 함께 휩쓸려 간 것 같았습니다. 얼음 플랫폼은 살아남았지만 배는 부서졌어요. 일부 승무원들은 배가 침몰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캠프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에서 배를 발견한 현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원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배는 도망자 배로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1969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SS 베이치모를 발견하곤 했어요. 주로 알래스카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갯썰매를 끌고 노매로 가던 사람, 광부, 탐험가, 보물사냥꾼 모두 SS 베이치모를 봤다고 주장했죠. 누군가는 배에 탑승해 항구로 가려고 했지만 악천후로 인해 며칠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웨일보트와 가구, 기타 귀중품을 배에서 가져갈 수 있었어요. 배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선박이 손상되어 프로펠러가 없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배는 최소 38년 동안 승무원 없이 떠돌아다니며 역사상 가장 오래 항해한 유령선으로 기록됐어요. 2006년 알래스카 당국은 이 북극의 유령선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마침내 물 위 또는 아래에 있는 SS 베이치모호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SS 베이치모는 알래스카 해안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4,000척의 선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7세기의 전설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유령선은 플라잉 더치맨호를 따라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소유였어요. 이 배의 선장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데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단 3개월 만에 항해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바다 위를 날아다녔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를 위해 악의 세력과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가 고향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과 선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희망봉에 입항하려다 끔찍한 폭풍을 만나 배를 구해줄 선장이 없어 침몰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선장이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배를 가라앉히기 위해 하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무서운 빛의 형체가 배와 선원들을 덮쳤고 배는 영원히 쉬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죠. 많은 선원들이 방황하는 더치맨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왕이 될 요크 공작도 호주의 역에서 이 배를 봤다고 언급했어요. 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돛대 꼭대기에서 떨어졌지만 살아남지 못했다고 해요. 20세기 중반까지 이 전설적인 배와 마주친 사례는 더 많았어요. 플라잉 더치맨이 갑자기 튀어나와 배들이 충돌할 뻔한 적도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 파타 모르가나라는 보다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랑 혼동하지 마세요. 더운 날 바다에 나가서 공기가 물결치면 마치 무더운 여름날 도로를 바라볼 때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는 대기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빛이 온도와 밀도가 다른 여러 공기층을 통과할 때 구부러지고 뒤틀리게 돼요. 때로는 특정 조건에서 빛의 굴절이 플라잉 더치맨을 목격하는 것처럼 바다 위에 기괴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파타 모르나가 현상은 멀리 있는 물체가 일그러지거나 늘어나거나 심지어 수평선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배를 볼 수 있지만 빛의 굴절로 인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파타 모르가나는 극지방, 특히 온도가 균일한 큰 얼음판 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에는 사막이나 호수 위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유령선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중 하나는 메리 셀레스토예요. 이 브리건티는 뉴욕에서 제노아로 향하던 중 식량을 가득 싣고 있었지만 1872년 대서양에서 발견되었을 때 선원 한 명이 실종되었어요. 승무원들의 개인 소지품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항해일지의 마지막 기록은 열흘 전에 작성됐습니다.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배는 많은 으스스한 이야기와 전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레이디 러비본드호는 18세기 중반 켄트 해안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전설적인 스쿠너였어요. 이 배의 선장 사이먼 리드가 막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불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미신에도 불구하고 축하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포르투갈로 향하던 중 선장의 새 아내와 사랑에 빠진 1등 항해사가 질투심에 미쳐 다른 선원을 공격한 후 조타수를 맡아 배를 무서운 굳은 샌드 속으로 직진시켰습니다. 탑승객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 스쿠너는 50년마다 유령선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하네요. 오늘날에는 많은 선박이 버려져 고의로 유령선으로 변해요. 미국의 강, 호수, 수로, 연안 해역에는 수천 척의 유령선이 떠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폭풍우와 기타 극한의 날씨로 인해 보트를 잃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보트를 유지하는데 보트 가격의 10%가 들기 때문에 버려야 하기도 하고요. 또한 배를 정박하는데 매년 수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트가 유리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유주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유령선을 없애고 싶으면 부두에 묶어두고 몰래 떠나거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떠있게 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령선이 얕은 바다에 가라앉으면 산호초, 맹그로브, 습지, 굴서식지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반 선박과 충돌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답이 되셨죠?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연안 어딘가에서 독일 증기선이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고 배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선원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모래톱에 좌초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소중한 화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모래에 영원히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미비아 서부 해안 전체를 해골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그럴만하기 때문이에요. 1570km 길이의 이 해안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예요. 현재 부시맨 부족은 그들의 최고 신이 화가 났을 때 이 땅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포르투갈인들은 15세기에 나미비아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들도 해골 해안을 좋아하지 않았죠.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이 땅이 지하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나미부 사막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름답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해골 해안에 홍보 담당자가 있었다면 출근 첫날에 그만뒀을 거예요. 이 지역은 지리와 역사 때문에 관광객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모래와 파도 아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들을 노리는 비밀 해류가 숨어 있어요. 벤게울라 해류라고 해요. 이 해류는 남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죠. 대서양의 이 지역은 해양 생물이 풍부하지만 해류의 이웃인 육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건조한 기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미부 사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해양 생물은 바로 상어예요. 정확히 11종의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아리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막의 풍경과 강한 해류, 그리고 상어가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해변가 리조트를 위한 장소는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해골 해안에 도착하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게 될 거예요. 해변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독일배 기억하시죠? 녹슨 거대한 선미가 사막 모래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해안을 따라 총 500여 개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 된 포르투갈 대형 범선에서부터 21세기에 이곳 해안으로 밀려온 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제일라 인디아라는 현대식 어선이 예인 밧줄을 풀고 해골 해안에 도착했어요.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도움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고철이 되기보다는 해변의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어선은 원래 고철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불쌍해라.
해골 해안의 가장 유명한 유적은 더니든 스타의 난파선입니다. 1942년 영국 화물선이 이곳에서 좌초했습니다. 그 후 대규모 구조작전은 선원들에게 이곳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조대원들은 승무원과 승객을 모두 구해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이 과정에서 항공기 한 대와 예인선 한 척이 유실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조대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는 데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노란색 바다, 즉 모래입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골 해안은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법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운전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해골 해안의 해골은 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뼈를 의미하기도 해요. 대부분 고래와 바다 표범의 뼈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지역에 적응해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해안선을 돌아다닙니다. 상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굶주린 사자들도 있어요. 해골 해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다른 동물로는 코끼리, 쥐타, 표범, 기린 등이 있습니다. 1971년 나미비아 당국은 이곳에 국립공원을 설립했어요.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서퍼들을 제외하고는 방문객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나미부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며 관광객 친화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와 따뜻한 겨울 자켓을 챙겨야 해요. 이상한 조합이죠? 낮에는 기온이 45도 이상으로 치솟고 밤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가 롤러코스터 같죠. 위험이 그뿐이 아니에요. 네, 더 있어요. 독일 선박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일 기억하시죠? 그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후 때문에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원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실 안개는 야생동물들에게 도움이 돼요. 안개는 나미부 사막의 유일한 물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파충류와 포유류는 이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왔어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모래바다, 짙은 안개, 강한 해류, 사자, 상어. 관광책자에 나올 법한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해변이 지구상에서 해골 해안뿐은 아니에요. 호주의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륙 북서부에 약 12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이 지역은 해골 해안처럼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대인트리 열대우림의 일부예요. 이곳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은 사막이 아니라 열대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의 해변은 엽서에서나 볼 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호주? 상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바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악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어는 현지인들이 솔티즈라고 부르는 바다 악어입니다. 위험한 파충류에게는 귀여운 별명이네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방문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6월까지 트리뷸레이션 곳 주변 해역은 상자 해파리로 가득해요. 상자 해파리의 독은 사람의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이면 수영을 하던 사람이 육지에 도착해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식초는 해파리의 독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분의 식초병을 여행 가방에 챙기는 게 좋겠어요. 악어와 해파리는 위험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멧돼지예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변을 가로질러 멧돼지에게 쫓기면 웃음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호주에는 2,100마리의 멧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돌진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어 방법은 원을 그리며 달리는 거예요. 멧돼지는 모서리를 잘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멧돼지 카레이서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에는 동물이 아닌 마지막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무조차도 방문객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쏘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붉은 열매를 따려고 하면 나무가 반격에 나섭니다. 가시가 작은 유리파편처럼 날카롭습니다. 피부에 미치는 불쾌한 영향은 한 달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웨이트 어 와일 부쉬가 있어요. 누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긴 덩굴에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사람을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누군가 이 가시덩굴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휴가 목록에서 이 호주 해변을 지우려고 했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곳은 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모든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어요. 방문객들은 무성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몽환적인 물 웅덩이로 수영을 즐기러 갑니다. 그네를 탈 수 있는 밧줄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해변이네요. 1975년 영화 조스가 개봉한 이래로 사람들은 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샤워를 하다가 백상아리의 머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동네 수영장에서 상어와 마주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무서운 상어 이야기도 있죠. 상어는 보트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침몰시키진 않아요. 상어의 크기와 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오늘은 바다에서 가장 큰 포식자인 상어에 대한 사실과 신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953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7월의 어느 날 아침, 두 명의 어부가 여느 때처럼 바닷가재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레튼 섬 앞바다로 하얀 몸통을 가진 도리를 타고 나갔어요. 마침 랍스터 제철이었기 때문에 바다에는 여러 척의 도리가 물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리를 바다에 띄우자마자 커다란 등 지느러미 한 마리가 배를 쫓아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상어가 보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은 항구에서 그들의 흰 도리를 타고 나갔고 상어는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의 배만 혼자 있을 때 상어가 전속력으로 배를 향해 돌진해 배 바닥에 18cm 구멍을 냈어요. 보트는 뒤집혔고 두 사람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두 사람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헤엄쳐서 멀리 사라졌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도리는 보통 5에서 7m 길이의 작고 부서지기 쉬운 배예요. 그렇다면 상어가 도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마나 오래 있어야 했을까요? 글쎄요, 보트를 바다에서 인양하자마자 연구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어의 이빨 중 하나가 선체에 박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이 치아를 분석한 하버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치아는 무게가 약 544kg에 달하는 4m짜리 백상아리의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한 가지는 백상아리가 배에 탄 사람보다는 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백상아리가 도리가 흰색이기 때문에 도리를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큰 흰색 포유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어가 공격한 배는 도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상어는 비열하고 사악해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탁한 물과 딱딱한 물질 때문에 무생물을 평소에 점심 메뉴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배운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스에서는 주인공 상어가 배를 들이받으면서 범고래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고래는 나무 판자로 만든 노바스코샤 스타일의 어선이었어요. 큰 배는 아니었기 때문에 백상아리가 이 배를 들이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스 버스터즈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해요. 최대 속도로 헤엄치는 대왕고래가 중형 어선을 들이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부 황소상어나 백상아리는 카약이나 소형보트 같은 작은 선박을 뒤집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어가 바다 포유류로 착각하고 첫물림을 하기 전에 살짝 건드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과학자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동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에요. 비영리 과학연구단체인 상어연구위원회에서는 무생물에 대한 상어의 공격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이 질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덧 부표와 풍선부표 가방과 같은 물체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관찰됐어요. 이 웹사이트에는 보트에 대한 2건의 유명한 공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59년에 발생했으며 상어가 보트 선체에 이빨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연구원들은 이 이빨을 4m짜리 백상아리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989년에 발생한 또 다른 공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백상아리가 배 주위를 돌다가 전속력으로 배를 향해 헤엄쳐 와서는 배를 여러 번 쳤다고 해요. 물론 상어의 공격과 조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보트가 아니에요. 바로 서퍼들이죠.
우리가 아는 한 서퍼는 상어의 관점에서 보면 흔들리는 거대한 물개처럼 보입니다. 상어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 북미 서부 해안에서 서퍼들이 상어에게 공격당한 사례는 41건에 달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상어를 그렇게 무서워해야 할까요? 이 장엄한 바다 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어 종류를 몇 마리나 말할 수 있나요? 4마리, 8마리, 10마리? 바다에는 500여 종의 상어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상어는 사람 손만한 작은 종부터 최대 12m 길이의 대형 종까지 다양해요. 가장 큰 상어 종은 사실 백상아리가 아니라 고래상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대한 메갈로돈에 비하면 작은 크기예요. 약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이 고대 생물은 상상할 수 없는 18m의 길이를 가졌는데 그에 비하면 버스 2세대를 나란히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저라면 메갈로돈이 출몰하는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상어가 매우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어의 몸은 속도를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상어는 인간처럼 뼈 골격이 아닌 연골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초고속으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각 상어종은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 사냥을 해요. 따라서 평균 1m까지 자라는 상어종은 물고기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자란 상어는 바다사자나 바다표범과 같은 더 큰 바다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일부 상어종은 일생 동안 3만 개가 넘는 이빨을 잃기도 합니다. 턱에 정해진 개수의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과는 달리 상어는 이빨의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나요. 하지만 먹이에 쉽게 걸리기 때문에 이빨을 쉽게 잃을 수 있죠. 또한 상어는 여러 줄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백상아리의 턱에는 최대 7줄의 이빨이 있고 그 길이는 15c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돌아다니는 가장 무서운 상어종인 백상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레이를 소개할게요. 레이는 성인 백상아리입니다. 하루에 최대 80km까지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방이 필요하죠. 레이의 재밌는 점은 사냥을 위해 턱을 벌릴 때 눈이 머리와 함께 뒤로 굴러가서 먹이를 먹을 때 시야가 가려진다는 점이에요. 이 녀석은 물이 흐리고 수중 가시성이 낮을 때를 좋아합니다. 먹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건은 이들이 맛있는 바다표범을 잡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는 배를 점심으로 착각해 사람을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일부 할리우드 영화는 상어를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걸 좋아해요. 상어가 선천적으로 잔인하지는 않지만 한 종의 상어는 기괴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상어 중 하나인 귀상어는 일종의 육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안에는 로렌지니의 앰플레라는 전기 수용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을 통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의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상어의 사냥 능력을 한 차원 높여주죠. 상어는 전자기장을 감지해서 모래 속에 숨어있는 먹잇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어가 균형 잡힌 생태계에 산다면 미지의 생명체를 공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무작위로 배를 물어뜯을 때는 조금만 참아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행 내내 화물선의 컨테이너가 어떻게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다른 배에 대한 멋진 사실들을 알려줄게요. 불침류 샘을 소개할게요. 샘의 목표는 고양이에겐 9개의 목숨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 동물은 세 척의 배가 침몰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원래 이름은 오스카였지만 불침묘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타고 있는 배가 처음으로 가라앉았을 때 오스카는 판자 위에 있었고 다른 배 승무원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오스카는 그 배에 몇 달 동안 있었지만 그 후 그 배도 1941년에 가라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고양이는 다른 배에 의해 구조되었어요. 그곳의 승무원들이 이 동물의 이야기를 듣고 불침묘 샘이라고 불렀어요. 샘의 바다 여행은 선원들이 샘을 영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끝이 났어요. 이야기는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의문을 제기해요. 선원들은 배에서 몇 달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미신을 믿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선원들은 고양이를 사랑했고 배에 있는 걸 환영했어요. 귀여운 털복숭이인 것 외에도 고양이는 쥐 사냥에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거짓말이나 실화로요.
쌤을 40년대에 두고 현재로 돌아갈게요. 어떻게 배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죠? 주변에 탑이나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위성 연결이 간섭하기 시작하죠. 위성 서비스는 배에 설치된 하드웨어를 통해 직접 인터넷 연결을 제공해요. 이 하드웨어는 필수예요. 집에 있는 와이파이처럼 저렴한 게 아니에요. 배 전체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74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가격은 배의 크기에 얼마나 많은 인터넷을 사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어요. 이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에요. 무선 장치도 인기 있어요. 하지만 항구 또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와 가까운 경우에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요. 타이타니코는 승객들에게는 거대하고 호화로운 호텔과 같았어요.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편의시설이 있었다고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자체 신문도 있었어요. 네, 아틀란틱 데일리 불리틴이라고 불렸어요. 배에서 출판되었죠. 신문에는 뉴스 기사, 광고 그리고 최신 주가가 실려 있었어요. 또 일일 메뉴, 경마 결과 그리고 사격의 소식도 기재되었어요. 배들이 어디서 연료를 얻는지도 좋은 질문이에요. 바다에 연료 충전소가 떠있진 않아요. 벙커링이 답이에요. 배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름을 사용해요. 벙커링은 배에 연료를 싣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항구에서 이루어지죠. 선반 연료의 저장과 공급은 대형 선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벙커링 항구예요.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물을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수는 선내 처리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오물이 걸러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처리실로 이동해요. 이 처리실은 오물을 세척하고 멸균해요. 마지막으로 폐기물이 충분히 깨끗해지면 바다에 버려져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물질들은 배에 보관돼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그것들을 버려요.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람선에서는 배수가 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겠어요. 유람선을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150에서 190ml의 물을 사용해요. 그 때문에 폐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양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해결책이 발견되었어요. 물은 검은색과 회색으로 표시돼요. 검은 물은 화장실에서 나오고 회색물은 세탁소, 샤워실, 주방 등에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회색 폐수가 검은 물보다 깨끗하다고 여겨져요. 배는 왜 이렇게 느리죠? 이건 힘과 관련이 있어요. 물에는 항력이 있는데 이게 배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의 저항 때문에 앞으로 헤엄치려면 힘이 들어요. 작은 배는 스스로 앞으로 가기 위해선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대한 유람선은 더 무겁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7,000톤짜리 배를 물에 넣으면 7,000톤의 물을 밀어낼 수 있어요. 이런 배가 앞으로 전진하면 밀려난 물의 일부를 자기 앞으로 밀어내요. 이게 약간의 운동 에너지를 멀리 휩쓸어 가버리는 선수파를 만들어내요. 주로 유람선과 화물선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로라 데커는 최연소로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에요. 2012년에 출발해서 518일 이후에 항해를 마쳤어요. 그녀에겐 커피라는 이름의 12m 길이의 돛대가 2개인 범선이 있었어요.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14살이었어요. 화물선에 컨테이너를 싣는 걸 테트리스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이 끝났을 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비용이 엄청 들 거예요. 어쨌든 논리는 같아요. 첫 번째 층은 나머지 부분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해요. 아래쪽 컨테이너들은 아니면 좀 더 전문가 같아 보이려면 버스트 티어는 트위스트 락으로 고정돼요. 이것은 위쪽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한 자동 잠금 기구예요. 이 잠금 기구들은 장치를 부두여서 화물선으로 들어올릴 때 부착돼요. 레고 핀과 비슷하죠. 모든 컨테이너에는 이 잠금 시스템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위로 서로 쌓을 수 있어요. 게다가 많은 화물선에는 긴 금속 레일로 된 수직 슬롯이 있어요. 이게 컨테이너들을 잡아 움직여서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홈과 같아요. 이 기구는 어떻게 풀죠? 그걸 하기 위한 특별한 막대가 있어요. 과거의 화물선은 대여섯 개의 컨테이너만 겹쳐 쌓는 게 허용되었어요. 잠금 기구의 등장으로 10겹에서 12겹 쌓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럼에도 매년 수백 개의 컨테이너들이 혹독한 날씨 조건 때문에 또는 단순히 싣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분실돼요.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2020에서 2021년에 3,1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분실되었다고 해요. 그 전해에는 779개에 불과했어요. 거의 400%나 증가한 것이죠.
듣자하니 유람선에는 숨겨진 통로와 비밀문들이 있다고 해요. 배 직원들은 승객들이 사용하는 계단과 문을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선원들만 아는 복도와 계단이 배 곳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비밀문들은 벽에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이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게 되죠. 거대한 유람선은 기본적으로 떠다니는 금속 조각이에요. 유람선 선실의 벽은 자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유람선을 탈 때 여행지용 냉장고 자석을 사서 선실을 꾸미는 데 쓸 수 있어요. 시와이즈 자이언트는 역사상 가장 긴 배예요. 1974년에서 1979년 사이에 만들어졌죠. 길이가 에펠탑의 높이보다 더 길었어요. 이 배는 1988년에 침몰했지만 나중에 회수되어 운행에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배는요? 네덜란드의 연구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배를 만들었어요. 길이는 약 0.02mm예요. 쉽게 말하자면 머리카락 한 가닥 너비의 3분의 1 정도예요.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배에 거주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꿈 같죠? 물론 물을 좋아한다면 말이죠. 거주자들은 배가 전 세계를 여행할 때도 계속 배에서 살아요. MS 더 월드는 개인 주거용 유람선의 한 예예요. 주민들은 전기선이 이국적인 목적지로 이동할 때 기내에서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계속 머물 수도 있고 1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도 해요.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들을 해상이나 화물기로 배달해야 해요. 그 수는 좀 놀라울 거예요. 사는 모든 것의 90%가 바다를 통해 항구로 도착해요. 여러분도 아는 다른 멋진 해양 팩트들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거의 다 찾았어. 보물을 찾는 두 사람이 밤에 옥수수 밭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번개가 번쩍이지만 두 사람은 일을 계속해요. 그러던 중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말도 안 돼. 보물 상자예요. 그들은 더 빨리 땅을 파기 시작하고 배의 엔진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바다와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캔자스 시티의 들판 아래 어딘가에서 거대한 침몰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보물이 있는 난파선을 찾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탐험가 데이비드 홀리도 그 중 한 명이에요. 그는 수년 동안 바다, 강, 대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런 배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모험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배의 화물칸에는 금, 골동품, 유물이 담긴 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침몰한 배를 찾기 위해 바다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집 뒷마당에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왜 배는 들판, 농장, 평원 사이로 지하에 묻히게 될까요? 증기선 그레이트 화이트 아라비아호의 예를 통해 알아보세요. 오래전 기록과 신문 스크랩에 따르면 이 배는 1856년 침몰하기 전까지 약 200톤의 보물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소문과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배는 캔자스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에 잠겨 있다고 해요. 19세기 후반에 사람들이 미주리 강의 강바닥과 수로를 의도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기슭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좁히고 유속을 높여 보트가 훨씬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했죠. 19세기에는 증기선이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가장 인기 있는 수단이었어요.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미시시피 강과 미주리 강을 가로질러 서부 경계를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856년 9월 5일 아라비아호는 하구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물 밖으로 튀어나온 걸림돌을 발견했어요. 통나무 조각이 배를 순식간에 침수시켰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대피했어요. 하지만 증기선과 귀중한 화물은 몇 분 만에 미주리 강바닥에 닿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배에 대해 잊어버렸죠. 이 기간 동안 미주리 강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비아호는 여전히 축축한 진흙탕 바닥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토양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땅은 수분을 잃고 있었어요. 결국 수십 년이 지난 후 침몰한 배 위에 옥수수밭이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 농부가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땅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몰랐죠. 데이비드 홀리는 미국에서 침몰한 선박의 역사를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미주리 전역에서 수백 척의 증기선이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아라비아에 금과 기타 귀중한 물건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관심이 있었어요. 캔자스의 옥수수밭은 광활했지만 데이비드 홀리는 제대로 수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7년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형,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스크랩을 수집했어요. 그들은 증기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미주리강의 지도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주리강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날짜를 확인해서 증기선이 침몰한 넓은 지역을 수색했어요. 다음으로 전자기 테스트와 기타 지질학적 자료를 사용해서 토양을 연구하고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수분과 밀도의 차이를 찾았어요. 그런 다음 강력한 금속 탐지기로 그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1988년 가을에 증기선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라비아는 축구장만한 크기였어요. 그 거대한 선박은 지하 14m 4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옥수수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농부에게 이 소식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새 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봄까지 굴착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어요. 겨울에 거대한 배를 파는 것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는 추가 장비, 전기 및 난방 비용이 포함돼요. 팀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발굴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사비로 충당했어요. 각자 $10,000 이상을 투자하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배의 첫 번째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삽이 거대한 엔진 보일러와 갑판에 부딪혔습니다. 목표는 달성됐어요. 침몰한 배 안에 있던 대부분의 화물은 녹과 포탄,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130년 전에 침몰한 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라비아호의 내용물은 매우 양호한 상태였어요. 불행히도 그들은 금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9세기 중반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용품인 몇 톤의 다른 귀중한 화물을 얻었어요. 바로 타임캡슐이었죠. 이 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보급품을 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신 한 켤레에는 구디어 고무회사라는 브랜드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발굴이 계속될수록 데이비드와 그의 팀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에서 19세기의 접시를 발견했어요. 온전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였어요. 또한 깨끗한 옷까지 수천 켤레의 신발, 작살, 프라이팬, 우산도 발견됐어요. 이 배는 약 16개의 작은 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네, 금은 아니지만 그런 유물도 중요하죠. 배의 내용물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 물건들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캔자스시티의 옛 과일시장 부지에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19세기의 백화점에 온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수천 개의 물건이 좋은 상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성냥도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해요. 데이비드가 증기선의 전체 컬렉션을 선보이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팔고 싶지 않다고 해요. 누구나 이곳에 와서 티켓을 지불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뒷마당에도 오래된 배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지질학자들은 2008년 나미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오래된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해적들이 바다에서 선원들을 위협하던 시절에 항해하던 배예요. 그리고 지금은 메마른 석호 안에 있습니다. 1533년 리스본에서 출항한 이 배는 작은 다이아몬드 광산마을 근처에서 선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 배는 심하게 손상됐어요. 배의 선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숨어있는 보물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배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그들은 화물칸에서 크고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의 가격은 약 $10,000,000로 추정됐어요. 난파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무거운 화물과 악천후로 인해 배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사막이 된 해저로 내려갔죠. 어떤 사람은 뒷마당에서 비행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고대 비밀 도시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1963년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건물 주인은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지하실로 가서 벽을 허물어 그곳을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 뒤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그곳이 비밀의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이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죠. 18층 높이의 고대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780에서 1180년의 기상재해와 적의 침략으로부터의 피난처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여러 방향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많은 지하터널을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도로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여러 지점에서 마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 2만 명의 주민과 가축, 수많은 식량을 수용할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예배당, 학교, 마구간, 공공부엌도 발견했습니다.